이상심리학 제7장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에 대하여 오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반응적 애착장애 2.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4. 급성 스트레스 장애 5. 적응 장애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사건에 노출되고 때때로 매우 충격적이고 위협적인 사건에 노출되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를 외상이라고 합니다. 외상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장애들을 DSM-5에서는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라는 독립적인 장애 범주로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의 하위 유형으로는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SM-5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사건을 재경험하게 하는 침투 증상, 외상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나 단서를 피하려는 회피 증상,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만성적으로 과민한 각성 반응의 4가지 유형의 특징을 보이며 6세 이하 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는 DSM-4에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애로 분류되고 A형으로 억제형과 탈억제형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DSM-5에서는 애착 외상의 경험으로 장애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두 A형을 각각 개별적인 장애로 나누었는데 억제형은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형은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진단이 추가되었습니다. 반응성 애착장애의 임상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반응성 애착장애의 DSM-5의 진단 기준은 첫 번째로 아동이 양육자에 대해서 거의 항상 정서적으로 억제되고 위축된 행동을 나타낸다. 하위 유형으로는 1번 아동은 괴로움을 느낄 때 양육자에게 위안을 구하지 않는다. 2번 아동은 괴로움을 느낄 때 위안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두 번째에서 다음 중 적어도 2가지의 지속적인 사회적 정서적 장애를 나타낸다. 첫 번째로요. 다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정서적 반응. 두 번째, 제한된 긍정적인 정서. 세 번째로, 양육자와 상호작용 중에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짜증, 슬픔, 공포를 나타낸. 큰 세 번째로요. 아동은 다음 중 적어도 1가지 방식으로 극히 불충분한 양육 경험을 해야 한다. 첫 번째, 안락함, 자극, 애정 등 아동의 기본적인 감정적 욕구에 대한 지속적인 방임이나 박탈. 두 번째로요. 주된 양육자가 자주 바뀜으로써 안정된 애착 형성을 저해. 세 번째, 특정한 사람과 선택적인 애착을 형성할 기회가 현저하게 제한된 상황, 예를 들면 고아원에서 양육됨.
큰 네 번째로요. 이러한 양육 결핍이 양육자에 대한 위축된 행동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즉, 양육 박탈의 발생에 이어서 아동의 위축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 다섯 번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여섯 번째로, 이러한 장애는 아동의 연령 5세 이전에 나타나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은 최소한 9개월 이상의 발달 연령이어야 한다. 반응성 애착장애는 양육자와의 애착 문제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억제되고 위축되어 있으며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로서 생후 9개월에서 5년 사이에 나타납니다. 진단의 핵심은 부적절한 양육의 결과, 즉 신체적, 정서적 방임 혹은 주 양육자의 잦은 교체 등의 애착 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DSM-5에서 반응성 애착장애가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의 한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은 사회적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지나치게 억제적이고 경계를 하며 심하게 양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양육자에게 접근했다가도 쉽게 회피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고 안락한 상황에서도 저항하는 태도를 나타내거나 사람들을 냉정하게 경계합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를 지닌 아동은 인지발달과 언어 발달에 지연을 보이거나 상동적 행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반응성 애착장애는 늘 눈맞춤이 잘 되지 않고 혼자서만 놀려고 하며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고 한 가지 놀이에 집착하는 등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유사한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구별되는 점은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은 후천적 양육 환경에 결핍이 있으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아동들은 제한된 흥미, 의례화된 반복적 행동을 나타내는 반면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응성 애착장애 유병률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심각한 방임을 경험한 아동에게도 10% 이하만 나타나는 등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응성 애착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반응성 애착장애에서 심각한 사회적 방임이라는 애착 외상은 핵심적 특징이자 장애를 촉발시키는 환경적 요인이 됩니다. 즉, 주 양육자가 편안함, 적절한 자극, 사랑에 대한 아동의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를 방임하거나 아동의 기초적인 신체적 욕구를 무시하거나 적절하게 아동의 영양 상태를 유지해 주지 못하고 안락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못할 때 반응성 애착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울비는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는 생후 6개월에서 1세에 형성되는데 1에서 3세에 모성 분리가 이어질 때 아동에게는 이것이 외상적 사건이 되며 즉각적으로 거부, 절망, 이탈적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동의 거부적 행동이 처음에는 모성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나 점차 불안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분리불안이며 다시 재결합되는 경우에는
모성과의 애착관계가 의존성으로 변합니다. 재결합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아동은 절망에 젖어 위축되거나 자폐적 성격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모성과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타인에 대한 애착을 상실해 버리며 반응성 애착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성격과 양육 태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울한 부모들은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신호에 무관심하고 방임적이며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아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없고 환경에 대한 신뢰감도 형성하지 못합니다.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 부모들이 정상 아동 부모에 비해서 우울증, 반사회성, 편집증, 강박증을 지니는 경우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이 통제적이고 정서가 결여되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불안정한 성격으로 성장하게 되며, 특히 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에 애착 발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동의 기질적 특성도 반응성 애착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까다롭고 예민한 아동은 불안정 애착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위축되고 회피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반응성 애착장애의 치료에서는 아동이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보살핌을 받고 주 양육자와 바람직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놀이를 치료의 매개로 사용하는 것이 반응성 애착장애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놀이치료는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 실패로 정상적인 자극들을 통해 놀이할 기회를 얻지 못한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들에게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달 수준을 최대한 고려하여 과도한 요구 조건 없이 자연스러운 접촉을 제공하면서 아동 자신의 방법으로 느끼고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양육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 교육을 통해 안정된 부모, 자녀 관계 형성과 양육 방식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가족 갈등이나 주 양육자의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다음으로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의 임상적 특징과 DSM-5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 기준은 첫째, A. 낯선 성인에게 자발적으로 접근하여 그들과 상호작용하려는 행동 양상이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에서 나타난다. 첫째, 낯선 성인에게 접근하거나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둘째, 지나치게 친밀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동을 나타난다. 세 번째, 낯선 상황에서조차
보호자 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네 번째, 낯선 성인을 아무런 망설임이나 주저없이 기꺼이 따라 나선다. B. 진단기준 A의 행동이 충동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무절제 행동에서 기인된다. C. 아래 열거한 것 중 적어도 하나의 부적절한 양육 경험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로, 양육자에게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나 자극, 애정이 무시되거나 박탈되었음. 두 번째, 애착 대상을 여러 번 상실하거나 여러 양육자가 교체됨. 세 번째, 애착 관계가 형성될 기회가 심하게 제한된 불안정한 환경에서 양육됨. D. 진단기준 A의 장애는 진단기준 C의 병리적인 양육의 결과이다. 2. 생후 9개월 이상 된 아동이 애착 외상에 해당되는 경험을 하고 난 후 이러한 증상을 나타낼 경우에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로 진단된다.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는 아동이 친숙하지 않은 성인에게 과도한 친밀감을 나타내며 이러한 사교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애착 대상을 찾아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는 문제점을 보입니다. 주 양육자에게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극단적인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반응성 애착장애와 동일하나, 반응성 애착장애가 애착장애의 억제형이라면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는 무분별한 사회성을 나타내는 무절제한 애착장애입니다. DSM-5에서는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의 하위 유형에 포함시켰습니다. 진단을 위해서 아동은 최소한 9개월 이상의 발달 연령이어야 합니다.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는 유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낯선 사람에게 접근하는 데 망설이지 않고 어울리며 낯선 사람을 따라 나서는 행동을 보입니다. 유치원 시기의 아동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끄는 행동을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 시기 이후에는 지나치게 언어적, 신체적으로 친밀감을 표시하는 행동이 지속됩니다. 청소년기에는 피상적인 감정 표현을 나타내며 또래 관계에서는 무분별한 행동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는 인지적, 언어적 발달의 지연, 상동적 행동을 함께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 충동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닮아 있으나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는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의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의 유병률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심각한 방임으로 시설에서 자라거나 입양된 아동의 20%에서 나타나는 등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탈억제성 사회적 장애에 대해서 원인 및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의 원인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반응성 애착장애의 원인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방임, 잦은 양육자의 교체라는 애착 외상이 주된 원인이며 자극 추구와 같은 아동의 기질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의 치료 역시 반응성 애착장애와 비슷합니다. 놀이치료와 부모 교육을 통해 아동이 적절한 신체적, 종신적 보살핌을 받고 주 양육자와 바람직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행동치료는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를 지닌 아동에게 상황의 적절한 상황인지 능력 및 사고력 향상,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정 애착 대상과 가까워지고 싶은 소망에 대해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으로 언어적 표현을 과도하게 하므로 상황에 적절한 자기 조절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변의 불편한 느낌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행동과 말투에서 원활하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한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 능력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임상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장기간 지속되는 심각한 불안장애입니다. 이 진단에서 말하고 있는 외상성 사건이란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심한 정서적 스트레스 사건이 되는 것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를 주거나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외상사건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거나 외상사건의 혐오스러운 내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전쟁, 신체적 공격, 심한 사고, 자연재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비교적 최근에야 진단적 분류를 받은 장애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많은 미군이 전후 여러가지 심리적 증상을 나타냈는데 그것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양상을 보였고 그 때문에 여러 생활 기능이 붕괴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반인과 전문가의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간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황폐화될 수 있는지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퇴역 군인들의 다양한 부적응 문제와 나치 학살에서 생존한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외상성 스트레스로 인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수의 사람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근친상간, 성적 학대, 그리고 강간같이 극히 직접적인 신체적, 심리적 외상이 개인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보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징적인 증상으로서 기억이나 꿈으로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재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이미지, 사고,
지각적 요소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악몽으로 재현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 일을 다시 경험하기도 합니다.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것도 피하려고 합니다.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 사람, 활동, 그리고 그에 대한 대화 등을 피합니다. 외상의 중요한 부분이 회상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감정 반응이 매우 위축되거나 마비된 것 같은 무반응을 나타냅니다. 이전에 즐겼던 활동뿐 아니라 모든 외부 환경에 대해 흥미와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며 사랑의 감정이나 성에 대한 관심도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유리된 느낌 같은 이인증을 갖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위축, 마비 현상은 회피 행동의 일부로 추정됩니다. 즉, 강한 감정은 사건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감정 자체를 회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